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82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낙폭 과대 원전 방산주 중에서 초우량주는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소개했던 파이버 프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이 엄청 혼란스럽고 힘들죠. 투자자들도 매우 힘들죠. 비상계엄이 있었고 다시 또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상 세 번째 또 초유의 커다란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때인데, 그럼 이럴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초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투자자는 어떤 직업일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자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제일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그 오른쪽 사진이 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하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 그 전설의 투자자죠. 이분의 그 명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란 부와 파산의 경계선 위에 서서, 그러니까 한쪽은 부고 부유함이고 또 한쪽은 파산, 거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와 파산의 경계선 위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그 변화 흐름을 읽고 거기서 시사점을 찾아내서 자기 보유 자산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투자자를 정의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부와 파산의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파산자가 되고, 한쪽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발을 잘 디디면 부유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 말은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분은 원래 헝가리 출신이고 독일 증시에서 활약했던 전설의 투자자죠. 지금의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보다 한 세대 위의 분이죠. 그래, 이분이 쓴 그 투자자 10대 필독서의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명저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 책에서 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이 말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처럼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그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시기, 불확실성의 시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투자자의 그 초심을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애청자진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그 비상계엄이 12월 3일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또 그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자마자 또 대통령 탄핵 소추가 연거푸 2번이나 이루어지면서 2번 시도 끝에 결국 12월 14일 국회 결의로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됐죠.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멘붕이 왔었죠. 그래서 저도 방송도 못 하겠고 한동안 이거 어쩜 좋은가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불안하니까 달러 가치가 환승이 됐고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됐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를 탈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차손을 보게 되니까 계속 있으면은. 그러니까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의 큰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연히 증시는 하락하고, 또 전국 변화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장세가 됐죠. 이런 장세에서 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들, 그 정치 테마주가 많이 올랐죠. 뭐 이재명 테마주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 반면에 정부의 정책 수혜주, 원전주라든지 방위산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었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겪었죠. 그럼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국회의 탄핵소추 그 결론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거기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겠죠. 앞으로 증시가. 그래, 이거는 이제 과연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결론이 날 건가? 여러 가지 그 방송이고 이런 걸 보니까 대통령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그 정당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론의 향배, 국민과 뭐 언론기관, 뭐 여론의 향배.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우방국, 우리의 우방국이면은 한미 동맹인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 우방국의 지원 여부 이런 것도 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지금 6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그 판결 성향. 지금 현재는 진보 둘, 보수 둘, 중도 둘 이렇게 6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야 진영의 그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과연 탄핵이 인용될 거냐, 탄핵이 기각될 거냐, 탄핵 소추가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의 그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장에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인 대통령 비상계엄 이유와 그 정당성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장에서 투자자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그 변화 흐름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라 했죠. 근데 그 투자자는 부와 파산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아주 또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정치 사회적 변화의 그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선택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번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그 이유와 정당성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기각될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건지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요소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첫 번째는 거대 야당의 끝없는 횡포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 끝없는 횡포는 뭐냐면 무고 탄핵 22건, 뭐 행안부 장관 탄핵을 시작했고 방송통신위원장, 심지어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탄핵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당성 없는 무자비한 예산 난도질. 이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도 다 깎아버리고 미래 먹거리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서민보호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면 대통령실,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제로, 0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원전이나 스몰 모듈러 원전이죠. SMR 그 예산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그 대신에 또 포퓰리즘성 예산은 끼워넣고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국회의원 자기네들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끼워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대통령으로서는 족쇄를 대통령의 그 정치 일을
하는데, 통치 행위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방어벽을 자꾸 허물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간첩법 개정안을 거대 야당이 거부했다. 그래서 못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죠. 그리고 조사권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추가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저 미국 그 함대를 드론 영상 촬영한 거 간첩법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 중국계 사람이 와서 찍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 그 담화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화가 났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선거사범 척결 필요성을 내비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건 여야 진영 구분 없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죠.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깨부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그 진상규명에 실패하면은 영원한 독재의 나락으로 추락해가는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거대 야당의 끝없는 탄핵 횡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횡포. 둘째는 아무 근거도 없는 타당성도 없는 무자비한 예산 난도질, 예산 삭감. 셋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행위. 넷째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필요성. 이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던, 그거는 저의 방송을 듣는 각 애청자님 나름대로의 그 양식과 그 판단에 맡깁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나 같아도 계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은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마약 수사 막는 국회, 그리고 나 같아도 계엄해갖고 애들 장학금 뺏는 국회, 그리고 또 치안 소방 붕괴 유발 국회, 또 고금리 지원 삭제 국회, 육아휴직 뺏는 국회, 그리고 원전 R&D 예산 뺏는 국회, 또 냉난방비 뺏는 국회, 군장병 지원 삭제하는 국회, 그 대신에 국회의원 본인들 월급은 올리는 국회. 그래서 계엄을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그 포스터를 그려갖고 붙였더라고요.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 투자자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우파적, 자유우파적 정치 성향을 가졌던, 아니면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가졌던,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졌던, 그거에 상관없이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어떤 것이 오르고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 장에는 과연 부정선거 주장이 그게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아닐까, 이게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진위 여부가 대통령 그 탄핵 소추가 인용될 건지 기각될 건지의 최종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4년 전인가요?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주장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전국에 254개 지역구였죠. 그 당시는. 지금은 253개지만은 그 중에서
126개 지역구에서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그 헌정사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나 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못 하겠어. 그리고 무효 소송을 걸은 거는 이렇게 많이 걸은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성관이와 그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죠. 그 당시는. 이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행태가 사람들의 그 의심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선거 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단심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126개 그 소송 중에서 단 한 건도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이거 6개월씩 끌을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달이면 2달, 늦어도 2달 내지 3달 내에는 다 끝나고 다 결과에 승복했는데 이때는 단 한 건도 안 끝냈어요. 그리고 이 126개나 되는 소송 건수 중에 단 6건만 비공개로 대충 진행했더라고요. 재검표가. 그리고 부정투표지가 온갖 종류의 부정투표지가 다 나왔는데 이거 증거 보존해달라고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얘기해도 이게 뭐 별 이유 없이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 기각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재검표 현장에 갔던 당시 4.15 총선 2010년 4.15 총선 당시 야당의 대표였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조차 이건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부정선거 방지대를 설립해갖고 그래 부방대라 그러죠.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그 규명 운동에 나섰죠. 그리고 그 자유통일당에서 제기했던 비례대표 관련 소송은 재검표를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재검표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검표 진행한 6건의 소송도 형식적으로 재판 진행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저질러진 굉장한 횡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뭐 배구든 농구든 축구든 뭐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또 권투든 킥 이런 거든 하여튼 그 결과에 승복 못하고 심판한테 공정하지 못하다 호소하고 나 이 일을 제기하면은 그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돌려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고 비디오 판독한다 그러죠. 비디오 판독해갖고 딱 이거 이러니까 이거 승복해. 그러면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딱 승복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이거 나 승복 못해. 재검표 해봐 주세요. 그랬는데 재검표를 왜 법정기한 6개월 내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거부터가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4.15 부정선거는 팩트다 그래갖고 신권 따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 근데 이게 투표지는 되게 접게 돼 있잖아. 누굴 찍고 비밀 투표니까 접어서 이렇게 투표하면 얻는데 이게 어떻게 신권 따발인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형상 기억 장치가 그 안에 내장돼 있어갖고 그렇다. 이거 형상 기억 장치는 뭐냐면 그 본래의 모양을 기억하는 종이다. 그래갖고 접었어도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빳빳하게 펴져갖고 빳빳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형상 기억 장치가 그러니까 종이 전문가들은 이 세상에 형상 기억이 되는 형상 복원이 되는 종이는 없다. 이렇게 종이 전문가들이 대법원 그 선거 소송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 왜 어떤 종이는 그 접혀져 있는 흔적이 있고 어떤 종이는 빳빳하냐. 형상 기억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다 빳빳한 접혀진 흔적 있는 종이는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선관위는 무조건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4.15 부정선거 그를 나타내는 게
사전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다 이기고 이런 게 대수의 법칙상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투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5일 차이로 한 절반이 투표하고 절반이 투표하는데 그렇게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선관위는 무조건 믿어라. 쓸데없는 반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이런 거는 반드시 명백하게 그 원인 규명이 그 진실 여부의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다행이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가짜 국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짜 국회가 만든 법도 다 원천 무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까지 부정선거 규명하는데 무슨 비상계엄까지 필요하냐?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사법부와 법원과 대법원의 그 한계인데 그 선거 관리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 한 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구속영장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하고 시도 선관위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그 지방법원 밑에 지원이라고 있죠. 각 시의 작은 시군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그 지원의 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후보자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게 그 압수수색을 하겠다.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자기한테 영장을 청구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관 그 위원장인데 위원장 겸 판사인데 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구속영장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다 기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못 찌르죠. 누구든지. 자기 남의 몸은 찌를 수 있지만 내 몸은 잘 못 찌르잖아요. 또 내 손톱에 가시가 더 남의 몸의 암세포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못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와 법원이 한 몸이라서 압수수색 영장도 안 통하고 구속영장도 안 통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가 또 문제가 뭐냐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 조사를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그 선관위 직원 그 부정 채용이 엄청나게 사회를 뒤흔들었죠. 그리고 해킹 당했다 갖고 국정원 조사까지 받았죠. 감사도 안 받고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 조사, 수사도 안 되고 영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이거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 헌법기관인 대법원하고 또 국회 또 헌법재판소 얘네들은 감사원 감사를 안 받는데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성역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은 다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회계 부분은 감사원 감사, 또 그 부패 방지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그리고 인사에 관한 그 부패 방지는 인사혁신처 조사 이런 걸 공공기관은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제 생각엔 법원도 받아야 되고 국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성역을 줄 수가 없어요. 국회에도 행정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하지만 그 밑에 비서관 국회 입법처 국회 사무처 이런 데는 다 그 감사 조사하는 걸 다 받아야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행정처 이런 데는 다 받아야죠. 판사들은 사람인데 유혹이 안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기관이 있을 수 있나, 또 선관위가 이러니까 썩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정말 언론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음모론인지 이게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는 그럼 대통령 이 탄핵 소추의 그 최종 결과가 투자에 미칠 영향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그럼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그 최종 결론이 투자에 미칠 영향, 앞으로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 미친 영향을 보죠. 탄핵이 기각됐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하게 이제 복귀하겠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겠죠. 그리고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부정선거로 밝혀지는 순간 21대, 22대 국회는 가짜 국회죠. 그러니까 해산돼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만든 법도 다 원천무효겠죠. 원인무효겠죠. 그 다음엔 이제 뭐가 나올까? 그럼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국회가 출범하겠죠. 그러면은 야당하고 선관위와 결탁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 최대의 수혜자였으니까. 그럼 그들한테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재선거에서는 압승할 거라고 봐요. 부정선거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전국을 운영할 수 있겠죠. 주도권을 잡고. 그러면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정권도 재창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굉장히 공고화하겠죠. 한미일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그 거대 야당에서 탄핵하는데 탄핵 사유로 북중로하고 소원하다고 그걸 탄핵 사유를 다 들었더라고요. 참 정말 어떻게 정말 뭐랄까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하고 더욱더 결속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정선거 피해자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25일인가 그때 취임하면 지난번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원인 규명하고 그 연루자를 처벌하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미국 정부하고 코드도 맞으면서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원전주, 방산주, 수출주 이런 것들이 살아나겠죠. 그런 걸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선거는 이건 음모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영원히 끝나는 거죠. 영원히 비밀 속에 묻힌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마 이거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4.19 이상의 유혈 사태도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리고 공정선거, 공명선거,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완전히 이제 끝. 문 닫게 될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선관위 공화국이 되는 거죠. 선관위 맘대로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대통령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고 시군구 의원도 뽑고 이 선관위가 해주는 대로 뽑히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거대 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 영구집권이 되는 거죠. 독재적인 영구집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소불위.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지금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제 굉장히 체제적으로는 참 위험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192석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대통령 권한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황제 같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다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해찬 그 양반이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자기들이 20년 집권해야 되겠다, 50년 집권해야겠다, 100년 집권해야겠다 이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뚜렷하죠. 지금 그 거대 야당은 친중 친북적이죠. 친중 친북적이고 또 굉장히 지역 화폐니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거를 많이 하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자유진영,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그 자유진영,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것 같은 그런 그 경향이 짙어지면은 이재명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누구 테마주 이러면서 오세훈 테마주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완전히 극성을 부리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하고, 가라앉고 사회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의 그 개미 투자자들이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야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5천만 분의 1이니까 있으나만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될지 참 우리 투자자 각자분들의 정치 성향도 다를 테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뭘까요? 탄핵 기각을 바란다면은 원전이나 방산주 쪽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하던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탄핵 인용을 원하는 분이라면은 이재명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찾아서 그쪽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모르겠어. 그런 분은 휴식을 하면서 관망을 해야 되겠죠.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당신의 선택은 어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냥 이 부정선거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 좀 진상이 잘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규명하려는 분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적인 소망은. 그래서 저는 원전 방산주 중에서 낙폭과대 우량주를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큰 네 번째, 그럼 원전이나 방산주 중에 낙폭과대 초우량주는 어딜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큰 데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 찾았어요. 첫째 우량 소형주 중에 베스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버 프로, 슈어소프트테크, 우진 이 세 개의 기업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제가 금년에 다 한 번씩 소개했던 종목들이죠. 우선 12월 18일 종가를 보니까 파이버 프로는 4,320원이고 슈어소프트테크는 4,680원, 우진은 6,580원이네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내 최고가가 파이버 프로는 5,760원이었고 최저가는 3,460원. 지난 12월 9일 이때가 아주 확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꽤 많이 올라서 한 25% 올라 있네요. 그리고 얘가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금년 3분기 누적이 233억이라서 작년 대비 60%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나 돼요. 이것도 수익성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면은 부채 비율 35% 거의 없죠. 그리고 당좌 비율 182%, 유보율 992%.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얘는 그 천광이란 레이저 무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양자 관련주이기도 하고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테마가 많죠. 특히 양자 기술주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주가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국내는 정치 테마주에 관심 있는 사회. 그러니까 국내도 이게 머지않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파이버 프로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슈어소프트테크나 우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주가는 제일 저렴한 게 좋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이버프로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최고가 대비에 많이 떨어진 게 좋은데, 요거는 슈어소프트테크가 마이너스 32%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서 이쪽이 제일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최저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조금 오른 게 제일 좋으니까 이 부분은 우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진은 지금 최저가 5,630원 대기 6,580원이어서 17%밖에 안 오른 거니까. 그런데 성장성으로 보면은 슈어소프트테크가 72%예요. 작년 비해서. 굉장히 좋은데, 그 대신 영업이익률은 파이버프로가 20%래 갖고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요. 수익성으로 보면은. 그리고 뭐 안전성은 재무적으로는 다 좋고, 그 다음에 그 기업 특성의 그 테마가 그 이슈가 제일 많은 게 파이버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버프로를 베스트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종목 다 좋은 종목이에요. 어떤 걸 투자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흔들리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주식들인데 또 회복도 빨려내요. 좋은 주식이라 갖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파이버프로가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은 전국 불안을 감안해서 단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매집 전략은 매수 구간이 얘가 보니까 5일 이평선이 4,235원, 20일 이평선이 4,127원, 60일 이평선이 4,309원, 120일 이평선이 4,032원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4,3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한 2, 3회 이렇게 매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12월 9일 때 확 떨어졌다가 좀 쑥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매도 전략은 지금 정국입을 하니까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갖고 낮게 잡아갖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4,320원이니까 지금 뭐 사놓으면은 요 정도 가격에 사면은 5,000원만 넘어가면 부분 수익을 실현하는 걸로. 그럼 한 15%의 수익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5,500원 이상 가면은 또 이렇게 전략 매도하고 다시 4,000원대로 내려오면은 또 사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자의 그 금원 첫째가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저거죠. 뭐지? 투자금의 3분의 1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갖고 있어라. 아마 요번에 그 급등락을 겪으면서 정말 현금 보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자가 투자의 세계에선 승리한다. 공부는 투자의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다.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이 나도 나밖에 감당한 사람이 없다. 의사결정 주체도 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관찰하면서 너무 이렇게 시장의 요동 그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손실을 받더라도 참아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고 항상 현금은 3분의 1 이상 꼭 현금성 예수금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